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적인 침공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었죠. 당시 인민군은 탱크 242대, 자주포 150여 대를 앞세워서 무차별적으로 남한을 짓밟아 내려왔는데 이에 맞선 국군은 당시 전차와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답니다. 어쩌면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에 함락된 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74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이고요. 질적인 면에서 북한과의 단순한 군사력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K방산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래서 정관용의 시사본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무기를 만든 이들, 그들의 증언을 차례로 들어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네, 나들이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답게 곳곳으로 여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1번 경부선 부산 쪽 오산부터 남사까지 7km 구간 정체인데 그보다는 충청권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천안 부근에서 한 번에 17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옥산과 남이분기점 또 남청주 부근에서 짧게씩 정체입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 호법부터 남이천 나들목 사이로 가장 먼저 막혔다가 이후 진천터널과 남이분기점 앞두고 8km가량 속도 줄입니다. 특히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어 전방을 잘 살펴주셔야겠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과 감곡 사이로 10km 구간 정체 살펴집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길은 어떨까요? 다행히 50번 영동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서 강릉 쪽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로 6km 구간 막혔다가 이후 호법분기점과 이천 부근에서 짧게씩만 정체고요. 그보단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상황이 더 답답합니다.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한 번에 16km 구간 버겁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로 10km 구간 가장 긴 정체고요. 이후로는 당진 부근에서만 짧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책임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애쓰죠. 이 역할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오늘은 그런 책임의 의미와 무게를 새겨볼 기사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각자의 책임 다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뉴스들인가요? 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이 첫 단추를 끼우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요. 또 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 세기의 이혼으로 끝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통해 혼인의 책임 짚어봅니다. 요즘 아주 화제죠. 그렇습니다. 또 반도체 적자 여파에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새 수장을 맡은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이 취임사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현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국회의 책임, 혼인의 책임, 기업의 책임 이 세 가지군요.
먼저 국회 책임인데 지난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지각 개원이 또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개원의 첫 단추가 원구성 협상인데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하는데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8개 상임위 중에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정 시한 넘겨서 지각 개원하는 게 뭐 36년째 되풀이되는 악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13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이 원구성 협상,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이 기간에 평균 42.39일이 걸렸고요. 특히 전반기 원구성은 47.44일이 소요됐습니다. 최장 기록은 얼마나 돼요? 이게 14대 국회 전반기 때는 원구성 협상에만 무려 125일이 걸렸고요. 아이고. 전반기 기준 최단 기간을 기록한 20대 국회 때도 14일, 그러니까 2주 소요됐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뭐 이 위반의 역사를 깨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해도 사실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이 법정 기일을 지켰다는 형식 논리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다수결에 따라 진행될 경우 상호 견제와 협치의 원리가 배제되는 건 물론이고요. 또 민주당이 아닌 나머지 소수 정당을 찍은 국민들의 뜻도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각 개원이 고질병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게 국회법에서 배분 방식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정당은 협상 때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나 관례를 들이대고요. 또 원구성 협상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정치적 사안을 연계시키는 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조금 손보면 되겠네요. 예, 22대 국회에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법의 원구성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여야가 정치적 협상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각 당이 의석수대로 원하는 상임위 수를 나눈 뒤 이 뽑는 순서를 국회법에 정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활용되는 최고 평균법을 말하는 건데요. 22대 국회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의 11개, 국민의힘의 7개를 배분하는 겁니다. 예. 국회법에서 선택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민주당, 4번도 민주당, 5번에 국민의힘, 6번 민주당, 7번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를 1순위로 가져오고 싶다면 1번으로 뽑으면 되겠죠. 다만 2번 국민의힘 순서이기 때문에 운영위는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국회법의 배분 순서를 정해놓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책임, 이 혼인의 책임인데 지금 세기의 재산 분할액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재산 분할액 2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확히 얼마죠?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이 항소심 법원이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늘려서요.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 위자료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게 1억 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2심 재판부는 이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게 1심과 다른 점입니다. 이 앞서 노 관장의 청구 내용을 보면 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 그러니까 약 1조 3,50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이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물리쳤거든요. 다시 말해 1심은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는 이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특유 재산 이게 네. 뭡니까? 특유 재산은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같은 걸 가리킵니다. 보통은 이혼할 때 분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이 특유 재산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2심은 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SK 주식 그 재산 형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2심은 SK그룹이 이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에 몸집을 불릴 수 있었다고 판단을 달리했어요. 특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고 국내 최초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 이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은 물려받은 고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당시의 현직 대통령 덕을 본 거다 이렇게 대립한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로 보고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요. 당시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노 관장 측이 무형적 기여를 한 게 맞는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법원은 뭘 근거로 1조 3,800억이라는 그 판결을 내렸죠? 혼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이 재판부가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꾸짖었거든요. 이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이 김 이사장이 이혼하기 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가 김희영에게 이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재판부는 이 편지에 대해 혼인관계의 유지 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 내용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쓴 편지가 자기의 유책 행위를 자백한 증거가 되는 셈이군요. 네. 또 2009년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이제 또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새 수장의 첫 메시지죠. 네, 반도체 사업 사령탑에 오른 전영현 부회장이 전격 기용된 지 9일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전 부회장의 취임사를 보면 이 흔들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부문은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부동의 1위 메모리 사업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또 파운드리 사업도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거죠? 전 부회장은요.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지킨 삼성전자에게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위기 극복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또 삼성은 어느 회사보다 튼튼한 기술적 자산을 갖고 있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자 이렇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그 노조 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노조가 첫 파업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가 29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또 밖으로는 24일 삼성전자의 최신 HBM 반도체가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주가는 종가 기준 75,900원으로 떨어졌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7,14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뭐 이래저래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을 맡았던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직 부사장인 안모 씨입니다. 또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인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 시너지 IP라는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한 뒤에 친정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삼성 내부에서는 안전부사장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흘러나간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그를 내부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네, 안전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은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뭐 이래저래 참 사안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좀 빨리 좀 세계 1등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한국일보의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5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하죠.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서쪽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오늘 경기 동부나 강원, 충북과 경상권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는 강원 내륙이나 산지, 경북권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게 내릴 수 있고요. 쌀아구박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강원과 경북에는 가끔 비 예보가 있고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 충북, 경남권에 또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30mm가량이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8도 분포입니다. 서울과 대구 27, 세종, 광주, 부산 25, 강릉 20도로 거의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인데요. 모레까지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내외인데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이나 경북 동해안은 20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오늘 오후 서쪽과 내륙으로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는 일부 중부 내륙, 대부분 남동부 오후에 일시 나쁨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서울은 잠수교가 행사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 이용 그리 어렵지 않겠는데요.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막힙니다. 또 이천 부근에서 여주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전체 4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고 있는데 특히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은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차로가 막히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이고요. 음성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도 뒤쪽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이 방향 진천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진천 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후로는 서청주 부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 기획 무기를 만든 사람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5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현재 한국무기체제안전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한서대학교의 안동만 교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 1970년대부터 우리 국방 개발 무기 개발에 참여하셨다고요? 예.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하셨는지 간략지만 좀 자기소개해 주시면. 예. 전 1972년도부터 키스트에서 이 박격포 개량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거 시작으로 해가지고 73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미사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말단 연구원에서부터 이 최후 CEO인 소장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소장 예.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이제 거기서 소장을 관두고 한서대학교 항공전자과에 가서 저기 교수로 거기서 정년 퇴임하고 지금도 이제 석좌 교수로 계속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무기체제안전협회의 회장 맡고 계신데 예. 무기체제안전협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 무기라는 게 그 요즘 뭐 최근에도 수류탄 사고가 나든지 또 그 전에 뭐 개발하는 중에도 사고가 나고 생산하는 한화에서도 사고가 났었는데 이 무기라는 거는 자기는 덜
피해를 입으면서 상대편을 적을 이제 큰 피해를 주는 게 무기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무기를 이제 개발할 때에서부터 생산하고 또 군에서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 30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폐기할 때 전순기 동안에 이 각종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어쩔 수 당연하죠. 없이. 그래서 그 안전 문제에 이제 각종 제도나 또는 그 시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또 필요한 어드바이스도 같이 주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와 관련된 최고 전문가분들만 모여 있는 그런 협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산업계, 학계 예. 그리고 저 같은 이제 ADD 같은 연구소 출신 그리고 군에서 무기를 다루는 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한학령 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 6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6년 전 오늘 이렇게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늘이 그 6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딱 오늘이군요. 예. 네. 1972년부터면 이제 반세기가 넘게 그 전부터 우리 무기 개발에 참여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개발에 참여하셨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쭙기로 하고 예. 오늘이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그 특별기획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첫째 날이니까 6.25 당시의 남북 군사력과 지금의 군사력 한번 좀 개괄적으로 비교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6.25 당시 우리나라 국방력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그 국방력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병력의 수죠. 당연히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데 그것이 남북한에서 1대2 정도로 거의 한 6만 대 13만 이 정도 1대2 정도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장비인데 그렇죠. 장비도 그 탱크는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한 200여 대 가지고 있었고 또 비행기도 또 우리는 연락기 수준 그런 경비행기 수준이었는데 전투기는 없고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고 예. 그런데 북한은 전투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맨주먹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제 또 병력들이 훈련도 우리 군은 일본군에서 이제 그 훈련했던 사람 또 만주군에서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돼 있었지만 북한은 아시다시피 중공군에서 실전 경험을 단단히 쌓은 그런 사람들이 네. 군인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예. 그런 와중에서도 또 우리 군의 수뇌부들은 아침은 개성에 가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신해주에 가서 먹겠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기만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군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뭘 근거로 그런 허풍을 떨었답니까? 그냥 일단은 옛날 일본 시대에 그냥 육탄 하는 그런만 생각을 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7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네. 우리 국방력 얼마나 강화됐나요? 지금도 여전히 병력 수는 2대1 이하라요. 병력 숫자는 북한은 그렇지만 장기 복무를 하니까요. 그렇죠. 예. 장기 복무대, 단기 복무에 대한 그런 훈련 측면도 또 있고 플러스 이제 그다음에는 장비면인데 장비. 예. 육해공 장비에서도 육군의 대표적인 장비인 그 탱크 같은 것도 이제 수적으로는 1대2 정도 여전히 열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제 새로운 그 탱크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옛날 미국서 가져온 거를 성능 개량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공군도 북한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그런 구형 비행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더 신형 비행기도 수입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최신의 전투기들 F-35라든지 그런 그 전투기들을 도입했고 플러스 우리는 이제 최근에 KF-21이라는 최신형 그 비행기도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수준이 됐죠. 예. 그리고 해군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는 거기는 벌떼같이 작은 것들만 이제 수백 척 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 해군은 구축함이라든지 대형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그 장비에다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히 우세한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예.
국제 평가에서 한국의 군사력, 북한의 군사력 몇 등으로 평가가 되죠? 그 군사력은 그 지금 이야기하는 각 군의 능력에다 플러스 이 국가 경제력 이것도 큰 디펜스 그 캐퍼빌리티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한 5위 정도인데 비해서 북한은 한 35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지금 발전했죠. 완전히 역전됐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등등이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거고요. 예. 그렇죠. 자, 72년에 이제 처음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무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무기 개발 사업에 참여한 거는 이제 우선 대학교 때 이 키스트의 박격포 개량 프로젝트를 학생으로서 이제 조교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키스트에 가서 그 개량 연구를 한 1년 가까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번 해봐라는 극비 지시를 예. 72년도에 하셔가지고 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73년도부터 이제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첫 연구원으로 이제 공채가 돼서 그래요. 들어갔었습니다. 서울공과대학 졸업하셨잖아요. 예, 서울공대 항공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공대 항공과에서는 뭐 민간 항공기도 있고 분야가 많습니다만 이 국방과학 쪽이라는 건 상당히 좀 생소한 분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쪽으로 가실 생각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이 공대 항공과를 나오면 갈만한 데가 대한항공의 정비사 예. 아니면은 현대자동차 예, 예. 이런 데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이런 그 나르는 거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다 박격포다 이런 나르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길래 이제 언론 지원을 한 데는 그렇게 됐고 또 어릴 때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폴로 프로젝트다. 그 전에 뭐 유리 가가린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그 처음으로 우주인이 생기고 거. 그런 거에다가 또 어릴 때는 그 만화 그 김산호 씨의 그 라이파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우주에 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꿨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공대 조선항공과로 그때는 같이 뽑았는데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항공 전공으로 바로 했었고 그 졸업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73년 첫 연구원 공채로 이제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신 게 그게 완성된 미사일이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첫 번째? 78년 9월에 나왔습니다. 78년. 예. 그런데 최초의 미사일 개발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게 백곰이라고 해가지고 그 180 내지 200km를 갈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인데 지대지 땅에서 쏴서 땅에서 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 백곰도 없는데 왜 백곰이라 이름을 붙였대요? 예, 그 미사일을 우선 개발하는데 그 당시 180km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하면은 휴전선에 쏘면 바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포나 뭐 이런 것들이 기껏해야 10km 갈 수 있거나 또는 북한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도 한 7, 80km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북한의 그 심장부를 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목표로 대통령이 이제 그 지시를 하셨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저희들도 이제 뭐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 사람도 모아야 되고 장비도 끌어들여야 새로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설계를 다 새로 하는데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거를 대전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험장은 우리나라 최서단에 있는 안흥 그 시험장을 그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흥 시험장에 이제 두고 실질적인 그 비행 시험은 78년 초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4월 달부터 9월까지 실험을 했는데 한 9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준비하러 간 사람들이 1, 2월에 그 서해안 지역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은 눈을 이제 오는데 요즘은 차가 흔하지만 그때는 차도 없고 그래서 한 1.5km 내지 2km 된 데를 걸어 다녔는데 그 백곰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작업 보기에 뒤집어 쓰고. 흰 눈이 다 뒤집어 쓰고 꼭 곰이 걸어가는 것 같다 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스스로 백곰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세계에서 몇 번째의 그 미사일 개발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78년이면? 그 당시로 미국, 소련은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라든지 또 독일은 2차 대전 때도 만들었고요.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는 7번째 정도로 7번째. 라고 생각합니다. 74년이면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이 뭐 한 200달러 200불 정도. 남짓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그건 저기 200불짜리 나라에서 이 수천만 불을 들어가요. 그 당시에 1,000만 불마다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예. 정말로 저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자면 그 돈 외화를 쓸 수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돈을 들이고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에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예. 이제 종이에다가 뭐 계산도 해가면서 그때 컴퓨터도 신통찮을 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설도 이제 도입하고 예. 연구도 하고 해서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화 추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게 각종 기계산업 등등이 포함되는 게 그게 방위산업과도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중화공업 속에 제일 중요한 게 기계, 소재, 그다음에 이제 저기 화학 이런 것들인데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로켓의 그 추진제라고 그러는데요. 예. 태우는 거요. 그 화약 일종의 화약은 바로 저기 정밀 화학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압 탱크를 만드는 그는 또 정밀 저기 특수광 공장이고 예, 이런 것들이 예. 다 필요했는데 그게 다 중화공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그 당시로 봐서는 컴퓨터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그때 컴퓨터 제대로 만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180km를 보내려면은 예. 중간에 어디로 가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컴퓨터를 저기 미사일 위에도 있고 또 지상에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저기 다 국내에서 만들었고 예. 서로 또 연결하는 통신 이것도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그 중화공업 추진단 단장 하셨던 오원철 오원철 당시 단장. 비서관이요. 수석 네. 비서관이었고요. 제가 옛날에 인터뷰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중화공업 추진단 얘기하실 때 이게 사실은 다 방위산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반세기 전인 백곰 개발 당시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뭐 저기 테크니컬한 에피소드는 수없이 많지만은 우선 신분상에서 이게 좀 극비 사업이니까 극비였죠. 예. 그러니까 저기 절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닌다는 걸 갖다가 그 표현을 하지 마라. 가족한테도 예, 가족한테도. 그럼 어디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키스트 정문 앞에 이제 그 홍능이 있다 보니까 홍능 기계라는 위장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73년, 4년, 5년, 6년까지는 예. 거기 있으면서 홍능 기계라는 이름을 붙였고 예. 대전에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그 미사일 부분만 대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와서는 이 미사일 만드는 그 시설을 만든다고도 할 수 없고 네. 거기 근무한다고도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걸 건설하는 데가 신성 저기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신성 건설의 이름을 따서 신성 농장에 근무한다는 농꾼으로 이제 위장을 했었고. 아니 서울공대 나오신 분이 왜 농장에 근무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 대전에 한 3, 40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어떻게 보면 병리돼 가지고 별도의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기 예. 때문에 별척이 그런 거는 뭐 의무는 가졌겠죠. 그래서 신성 농장에 근무하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대전 기계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대전 기계창에 근무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셨었어요? 안 하셨었어요? 이제 대전 기계창으로 내려갈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부인께도 거짓말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한다는 게 지금 뭐 미사일 만든다는 소리도 못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78년에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 쏘고 뭐 그러느라고 안흥에 저기 한 150km 됐는데 예. 여기를 이제 출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78년 9월 26일에 이제
대통령 앞에서 성공. 처음으로 공개적인 치사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 대통령뿐이 아니고 산부 요인 다 오고 미팔군 사령관도 오고 네, 뭐 그래서 네. 저기 언론사도 오고 그때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신문에 남으로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신분을 처음으로 이제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니고 비밀 해제. 비밀 해제.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도 비밀 해제를 한 예, 거죠 처음으로. 예. 그 부인께서 뭐라고 하던가요? 깜빡깜빡 속았다가 뭐 저기 그 전에 뭐 한지도 모르다가 이제 아이고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대단한 하는 일을 했구나. 예. 네. 예.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는 잠깐 이 개발 사업이 멈춘 적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8년에 그 개발을 성공하고 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바로 북한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그 포대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79년부터 생산을 했는데 여기 이제 79년 말에 그 11.6이 나고 12.12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예. 근데 그 장거리 미사일을 사실은 미국도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그랬겠죠. 예. 미사일 그 사거리에 대해서는 미국과 항상 협정을 맺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7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우리는 180km 이상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이 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예 안 할게 하는 형태로 이제 미사일 팀을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해체. 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군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당시 한 3분의 1이 되는 800여 명. 예. 나중에 이제 80년도, 81년도, 82년도 3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그럼 안 교수님도 그때 저는 다행히 그때 외국 유학 중이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요. 그러고서. 그래서 이제 제가 83년 1월에 돌아보니까 이제 82년 말에 3분의 1을 내보낸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랬는데 이 전두환 정부가 이제 그 83년 그 10월 9일 한글날에 아웅산에 갔다가 버마 아웅산에서 이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새로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미사일 다시 시작. 예,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이 백곰이라는 거는 좀 이제 구형 그 유도 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전파로 가는 거를 계속 끌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가서 끌어주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성능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겠다 해서 이제 이 2단계로 개발한 게 백곰2라고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속에다가 관성 항법 장치라는 걸 달아가지고 한번 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쏘는 위치도 어떤 일정한 포대가 아니고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포기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웅산 사태 후에 다시 만들어라. 시작했죠. 예, 그래서 84년부터 이제 89년까지 재개발을 해가지고 90년부터 이제 현무 포대를 만드는데 그걸 이름을 현무라고 현무가 됐군요. 예. 그 현무 포대를 만드는데 그 현무가 이제 180km 넘는다고 또 미국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미사일 협정을 이제 체결한 그런 계기가 됐었죠.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지대지로 시작하지만 뭐 지대공, 뭐 공대지, 공대공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많습니다.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사실은 우주 발사체도 미사일 기술이 맞습니다. 원천 기술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은 나로 이어서 누리호까지 발사가 성공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180km 날아가던 미사일 개발로 비교해 보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큰 거는 사실은 이제 누리호든 나로호든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작은 걸로 아주 작게 만들 우리 핸드폰 작게 만든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이제 작게 만든 미사일로 이제 비행기나 뭐 또는 함정이나 또는 이제 지상 표적이나 이런 거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이런 거 어렵죠. 그건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상대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체도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저기 할 수 있는 자, 그런 수준까지. 안 교수님 이제 왔습니다. 70년대 최초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신 이후에는 비행기 개발에도 참여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1970년대 말에 F5EF라는 제공호들 면허 생산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8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서 예. 지금 KF-16이라는 그 F-16 그 저기를 이제 기술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자 예,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거를 저기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 항공산업 육성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경제기획원도 같이 이제 주관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 항공산업 육성위원회 이제 실무 멤버로 들어가서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 군에서는 전부 항공기를 그 당시에 80년대 전부 도입을 했어요. 다 수입이죠. 예. 근데 그 수입하는 것을 이게 저기 언제까지 수입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제 예. 미사일도 개발했는데 예, 예. 비행기도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비행기 개발을 이제 시작했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몇 분에서 이제 아주 적은 인원 가지고 대부분 다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항공기보다 쉬워요. 예.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의 문제이기 아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더 어렵다는 그런 저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기본 훈련기라고 지금 KT-1 사천에 지금은 우리 잘 나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기 수입국에서 수출로 이제 바뀌는 그런 첫 작품이었는데 예. 그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T-50이라고 요즘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이제 기획 연구도 했었고 그 뒤에 무인기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헬기 뭐 KF-21 다 그 당시 한 2000년 정도까지 예. 다 기획을 다 제가 했었습니다. 와, 네. 우리나라 최초 훈련기부터 예. 헬리콥터 아무튼 뭐 무인기, 전투기 뭐 이런 게 예. 군과 관련된 항공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네요. 항공 유도 무기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걸핏하면 그 장사정표로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막을 수 있죠? 막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막는 막는 거죠? 방법이 사실은 이제 북한은 그 저기 장사정포를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최악점이 저 장사정포의 사거리 내에 이 수도권이 있다는 게 제일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정포를 쏘려면은 지금 현재 바깥에 나와 있지 않고 전부 굴을 파가지고 땅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나올 때 그 바로 이제 전쟁이라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저기 전술지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땅굴 속에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지하 침투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땅굴도 또는 뭐 평양에 있는 땅굴도 얼마든지 네. 뚫을 수 있는 그런 그 미사일들을 지금 다 저희 가지고 있어요?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짐이 보이고 땅굴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그냥 요격할 수 있는, 타격할 물론 수 있는. 물론 뭐 저기 정치적인 그런 전략적인 예, 그렇죠. 저기 알겠습니다.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안 교수님 이제 최초 선구자로 이렇게 노력하셔갖고서 이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수출국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 생각할 때 우리 방위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군사력으로 5위인데 예. 무기 수출에서는 몇 위까지 우리 갈까요? 그 현재 지금 한 7, 8위 정도 된다고 저기 작년 그 170억 불 정도 예. 수출을 했는데 예. 그 수출이 그 전에는 한 막 온갖 그 뭐 피복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2, 30억 불 수출하다가 예. 이제 작년에 170억 불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아요. 큰 수요처가 됐었고 온 나라가 군사력 확보 지금 그렇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탕트 무드도 이제 좀 완전히 사그러졌지 줄어들었고.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도 이제 무장을 굉장히 든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 우리 무기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 중동에서 이게 뭐 대공 무기다, 그렇죠. 대지 무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몇 위까지 그게 갈까요? 저기 현재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고요, 당연히. 미국. 그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고 예. 세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200억 불만 넘어가면은 4위권에 지금 오. 진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4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 200억 불 수출하는 동안에 예.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하고 러시아 빼고도 그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경쟁 상대가 많죠. 예,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중국이 굉장히 싼 미사일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쟁을 뚫고 예. 우리가 이제 정말 당당히 미국, 러시아, 프랑스를 잇는 4위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예, 한 오늘 300억 불 넘어가야 돼요. 우리 첫 시간 한서대 안동만 교수와 함께 무기 70년대 개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예. 마칩니다. 1시에 다시 올게요.